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오늘은 영상 강의를 하게 된 신홍명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조동기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수업은 비문학 수업입니다. 비문학 수업은 여러분들이 당장 1학년 수업 내신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비문학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영어, 수학과 통틀어서 단일 영역을 따져본다면 가장 배점도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점수가 높다고 해서 제가 중요하다는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는 건 모의고사나 대학 수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학 수능과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1부터 좀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해서 점점점 올려서 어려운 것까지 우리가 수많은 지문을 읽어보자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지문 안에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융합 지문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지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계속 읽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비문학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리 숙제를 냈던 건데 우리가 법의 적용이라는 부분이죠. 자, 사회 파트입니다. 사회 파트에서 우리가 법이란 말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회 지문에서 사회 지문이 좀 쉽게 낸다면 일반 사회적인 어떤 현상, 사회의 현상이라든가 문제점을 또는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반적 사회 현상 지문들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질 않아요. 그런데 대학 수능 시험이라든가 우리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보통 대학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등급을 나눌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누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바로 사회와 과학 지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 물론 과학이 제일 중요하죠. 과학은 1, 2등급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고 사회는 2등급과 3등급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어려운 게 바로 경제 지문이에요. 환율 얘기 나오죠. 이자율 나오죠. 또 어떤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면 다 전문 용어들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사회 이자율, 환율 문제라면 당연히 또 계산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비율적인 계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또 수학도 아닌데 왜 국어 시간에 왜 계산해야 돼? 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개념들이 나오니 더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근데 그와 맞먹는 게 바로 법지문이에요. 법지문입니다. 자, 법에 관련된 어떤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법은 어떤 개념과 사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개념이 우리가 잘 쓰는 개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법관들이 그 법관의 거의 80~90%만 다 일제시대 한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는 한자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들의 현실과 동떨어지는 한자들도 많습니다. 자, 뭐 추정이란 말도, 의제,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밑에 우리 지문 읽어보면 나오겠지만은 그죠? 딱 뭐 이런 것들 뭐 조사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조사라는 것은 뭔가 살펴보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 또 법률 용어에서 조사는 또 다른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개념들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 눈에 강조하지만 평상시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많은 그 용어들을 언제 다 알고 있겠습니까? 영어 단어 외우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문 속에서 다른 말로 유추해서 바꿔보자. 즉 쉽게 말해서 지문 속에서 바꾸자. 지문 속에서는 반드시 쉬운 말이 대체되거나 또는 쉬운 말이 대체되지 않으면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 그러면 그 말이 잠시 어렵더라도 밑에 사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물론 말은 쉽지만 직접 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연습이랍니다. 비문학은 여러분들 잘하는 방법은 왕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연습이에요. 연습 많이 하고 말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수업이 아니라 훈련이다 라고 말씀법 반드시 말씀드리고, 자, 여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말씀 빠졌는데, 낯선 개념이 나온다면 지문 속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근데 또 하나, 법률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으니 평상시 알 필요 없어요. 미리 안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라 그랬죠. 근데 그거 말고 법률 용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문학 글을 읽다가 어려운 말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
물론 우리 여기다 대전제, 소전제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관계.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그냥 어려운 용어일 뿐이지.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자주 쓰는 전문 용어는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평상시 알아두면 되게 좋은 용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용어들은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서 살펴봐 주자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물론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한계 비용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한계 효용 이런 말들. 그죠? 이런 말들 또는 연역적, 귀납적 이런 말들. 형이상학, 형이학 이런 말들. 물론 좀 어려운 용어들입니다만은 자주 쓰는 용어들이니까 우리가 평상시 지문을 통해서 알아두는 것도 괜찮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 속에서 파악해야 될 단어가 있는 반면에 지문 속에서 우리가 지문을 읽기 전에 미리 연습해 둬서 알아야 될 단어들도 있다. 자, 봅시다. 자, 법 얘기죠. 법 자체가 짜증나는 개념입니다. 보세요. 법이 뭔데? 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바른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잖아요. 법은 뭐라고요? 규범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게 개념이 나오죠. 개념으로 글이 시작되니까 정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된 글의 설명 방법이 바로 정의가 나오죠. 자, 정의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은 3단 논법으로 따르는데, 자, 여기서 우리 3단 논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단 논법이 나오니까 뭐야 이거? 자, 이런 용어들은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3단 논법은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저랑 같이 뭐 사회든 뭐 일반 언어든 글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연역 또는 귀납이란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3단 논법만 설명할게요. 3단 논법은 연역 추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잠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3단 논법은 추론의 하나의 형태인데, 우리가 추론이 뭐죠? 어떤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추론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내가 어떤 범인을 잡고 싶어. 그런데 좀 여러 가지 범인을 잡고 싶은데 딱 보니까 어떤 사건 현장이 자꾸 왔습니다. 보니까 뭔가 증거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증거물을 살펴서 범인을 추론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증거물 중에서 담배꽁초 또는 발자국 또는 뭐 흉기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겠죠. 사건 현장의 어떤 분위기를, 그 모든 분위기를 모아서 네가 범인이지 우리하고 결론을 내자. 그러면 그 사건 우리 현장에 모아온 그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들, 우리 보통 전제라고 했습니다. 원래 전제는요, 주장하기에 앞서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야 되겠죠. 그 정보들이 바로 전제고, 그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뭐죠? 네가 범인이잖아 하고 우리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는 게 바로 우리가 또 추론 또는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전제가 전제가 두 개가 있으면 결론이 더 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전제를 앞에 걸 대전제, 좀 작은 것을 소전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대전제, 소전제라는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우리가 맺는 걸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자 보세요. 3단 논법은,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우리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사람이라는 우리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들. 자, 그래서 그 결론이 뭐죠? 나는 죽겠죠.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우리 두 부분을 우리가 전제라 하고 우리 마지막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제가 두 개죠. 전제가 두 개니까 모든 사람 전체 모두 아울렀죠. 모든 것을 아울렀으니까 대전제라 합시다. 대전제고, 다음에 나도 그 모든 사람이 포함되죠. 포함되니까 얘를 작은 소전제라고 하죠. 이렇게 대전제와 소전제를 우리 두 개를 통해서 결론을 빵빵 맺습니다. 뭐라고? 나는 죽는다. 결론을 맺겠죠. 자, 그럼 우리가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요,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법이랑 예를 들면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을 시 징역 1년 이상 그리고 벌금 5천만 원 이하를 정한다 하고 딱 뭔가 전제가 있겠죠. 미리 만들어 놓은 우리 지식 우리가 제가 전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전제가 있을 겁니다. 전제가 있고 다음에 소전제는 뭐냐면 어떤 사건들이죠. 어떤 사건들. 그런데 네가 남의 재물을 빼앗았어라고 한다면 그럼 결론 뭐죠? 너는 이 전제를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징역 1년이야. 하고 빵빵빵 하고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 우리가 3단 논법에서 보세요. 추상적인 법규. 자, 이 추상적인 법규가 바로 대전제가 됩니다. 자, 민법 형법 제 54항하고 이게 나오겠죠. 다음에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 이 구체적 사실관계 어떤 사건인데 사건. 쉽게 말하면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법을 토대로 해서 사건이 발생했어. 그럼 이제 판결을 빵빵 내리겠죠. 네가 범인이야. 이 판결이 뭐죠? 바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국 우리가 법에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하나의 법규, 예를 들면 형법 몇 조에 의하면 하나의 법규를 내세우고 그리고 나서 몇 년도 2018년 8월 달에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라는 사건이 소전제가 되겠죠. 그럼 이 법률과 사건을 통해서 범인은 너야 라고 우리가 하겠죠. 판결을 내리겠죠. 그래서 너는 뭐죠? 징역 1년을 처합니다.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를 처합니다. 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3단논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문장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3단논법이 뭔지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문학을 많이 공부하면요, 단순하게 대학 수능 시험에 도움이 된다 이 개념도 있겠지만 어휘력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는 독해입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과학을 잘하고 싶어요?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비문학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비문학을 하면은 글을 읽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독서량도 그렇고. 자,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제가 법규가 명확하고 소전제인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라면, 즉 어떤 사건이 확정된 것이라면 3단논법을 통해 논리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죠. 그죠? 법규가 있고 사건이 있고 물론 그 사건이 확정이라면 당연히 결론 네가 범인이다 또는 너는 구류 몇 년이다 딱 하기 쉽잖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비문학 읽을 때는 항상 제가 부정어 잘 보라 그랬죠? 뭐라 나왔습니까? 하지만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겠구나. 이제부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였구나. 바짝 긴장해야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숙제를 낼 때 항상 이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자, 미리 숙제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숙제를 다 해왔기 때문에 이 수업이 아마 듣는 도움이 되겠죠. 숙제를 안 하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숙제 하셔야 되는데 숙제를 미리 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자, 숙제를 했는데도 어려워.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저기 저 뜻이구나. 저런 문장을 읽을 때 정보를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같이 따라해 보라고. 얼마나 이 수업이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재밌다니까요. 재밌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지겨운 거지. 재미가 없는 거지. 하기가 싫은 거지. 계속 봅시다. 하지만 바짝 긴장하지만 법은 소송을 제기한 측인 원고란 뜻 나오죠? 뭐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벌금을 냈으면 나 그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어. 나쁜 놈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래요. 자, 이런 개념들도 알아둡시다. 소송을 제기한 측이 원고입니다.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 다음에 그럼 소송을 당한 사람은 뭐죠? 피고입니다. 피고죠. 근데 이런들 참고로 원고가 무조건 착한 사람, 피고 나쁜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쁜 놈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착한 사람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착한 놈, 피고가 나쁜 놈 이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가 오히려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이런 사회에서는요. 그죠? 어쨌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라고 합니다. 했을 때 분쟁을 다루는 도구이기에 그렇게 간단히 3단논법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3단논법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3단논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 하나는 소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즉, 우리가 소존재가 뭐라죠? 소존재 어떤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이 되는 게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어. 즉, 걔가 범인인지 걔가 진짜 그 사건을 저질렀는지를 모른다고. 그 걔가 진짜 그 사건을 저질렀다면 마지막 결론 법규에 의해서 너는 벌금형을 취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이 소존재부터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법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요, 이 3단 논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러면 자, 우리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문제점을 제기했어. 그럼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하면 당연히 그 밑에부터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겠지요. 첫 번째 문단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그럼 자, 첫 번째 문단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3단 논법에 따른 그러면 이거 요약 정리가 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3단 논법에 따른 법 적용의 어려움. 자,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하셔도 뭐 원고와 소존재와 대전제의 개념과 원고 피고의 개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나도 그렇게 글을 읽은 것 같아. 나도 그렇게 글을 이해한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죠. 자, 됐습니까? 그럼 자, 두 번째 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왔다고 가정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갑자기 이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제가 이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전문 카메라로 찍은 건 아니죠. 좀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보기가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기가 불편하다면 책과 같이 보면서 어디가 그 줄인지 같이 줄을 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빔을 쏘다 보니까 우리 이쪽 부분은 좀 하얗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아래쪽으로 좀 글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번 주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보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했죠. 그럼 이제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글의 흐름상 해결책이 나와야죠.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책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사실관계의 확정은 반드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럼 증거가 있으면은 사실관계. 우리 사실관계가 아까 말했던 이거 소존재였죠. 소존재. 그러면 증거가 있다면 네가 그 일을 했잖아. 사실관계 확인했죠. 그럼 마지막 결론. 그래서 네가 범인이야 하고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럼 증거가 있으면 되겠네요.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뭐죠? 얘는 바로 이게 해결책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해결책을 바로 제시해줬기 때문에 이 글은 문제 제기와 해결책이라는 이런 구조로 글이 전개되고 있구나.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그 사실관계는 원고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죠? 소송을 건 사람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사됨으로써 자, 얘는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다 이 말입니다. 자, 법률 용어죠. 조사라는 건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 이 말입니다. 자, 조사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증거를 딱 조사한 다음에 그렇구나 인정될 수 있겠죠. 자, 다만이 또 나왔으니까 뭔가 또 부정적 의미가 나오겠죠. 또 조심해야 되겠죠. 바짝 긴장해야 되겠죠. 다만 보겠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인정. 자, 딱 인정. 오케이. 당신 말이 맞아요.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부정어 잘 보세요.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부정어 바로 판결 때립니다. 당신이 범인.
되게 상식적인 거죠. 그러면 자 인정해버리면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답니다. 부정어 잘 보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요 부정어 가지고 시험 문제 냅니다. 자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판결 냅니다. 자 바로 이걸 뭐라고 하죠? 청구의 인락이라고 합니다. 인락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보세요. 제가 그냥 좀 잘 보기라고 줄을 치고 동그라미 1번을 매겼습니다만은 이게 원칙적으로 인정, 판결, 청구의 인락 바로 이렇게 이게 같은 용어, 같은 핵심어가 되겠구나. 핵심은 잘 찾으라 그랬죠. 자 그럼 제가 왜 번호를 매겼을 겁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얘는 경우 첫 번째가 됩니다. 자 경우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청구 인락이 일어나는 경우는 되게 찾아보기가 어렵죠. 왜? 바로 피고가 제일 맞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닌데요? 저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딱 잡아대거나 또는 진짜 없을 수 있으니까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소송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부정만 잘 보시라고 부정어. 자 대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펴는 예가 있다.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우리 잘 보세요. 인정을 해요. 그래, 네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좀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었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그럽니다. 저 사람이 무고하게 저를 때렸어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CCTV를 증거를 낸 겁니다. 그 앞에서 뭐 가게 앞 CCTV가 있겠죠. 자 CCTV를 보여주면서 보세요. 제가 저를 때렸잖아요. 하고 보여줬어요. 그럼 피고인도 맞아. 이 CCTV 인정해. 맞아. 어디 찍은 거 맞아. 그런데요. 이 지금 CCTV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맞은 것은 여기 없어요. 이 원고가 제가 때린 것만 CCTV를 찾아낸 거지 제가 맞은 것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라든가 또는 이쪽엔 안 보이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저를 엄청 욕을 하고 먼저 때린 다음에 저를 이쪽에 끌고 와서 일부러 CCTV 앞에서 맞은 척 한 겁니다. 라든가 이렇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자, 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증거 조사할 필요가 없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 경우는 조사할 필요 없어. 왜? 어차피 증거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상물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상물 자체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서로 인정했으니까. 하지만 다른 영상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을 잘 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거보다는 얘가 부정어가 나왔네. 그러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잘 봐야 되겠네. 그리고 모르겠으면 줄을 딱 쳐놓고 어차피 밑에 예문을 통해 설명할 거니까 그 예문을 통해서 거꾸로 이해하는 것도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대신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몇 번 문제? 2번 문제 동그라미 4번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겠죠. 우리 잠시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우리 잠시 봅시다. 2번 문제 잠시 봅시다. 2번 문제 잠시 볼게요. 자, 잠시 좀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단은 정리를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지워볼게요. 자, 지금 위 부분은 뭐 다중권 침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보세요.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증거를 그대로 인정했어요.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펼쳤다면 아까 그 두 번째 경우죠. 인정하면서도 다른 주장을 펼쳤다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가 없게꾼이 되어줘야 되겠죠. 아까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 왜? 어차피 그걸 자체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했으면 그 영상물은 인정. 다른 영상물을 제시하든가 해야지 그 자체는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보세요. 와, 답은 나 4번 맞았어요. 저 잘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부정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문에서 부정적 의미는 어떻게 하든 시험 문제화 시킨다는 거 또 한번 느끼시라고.
그러면 앞으로 글을 읽을 때 부정어가 있으면 조심해서 읽어라 라는 이런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다시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정리하고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 확정과 여러 경우를 드러내고 있죠. 여러 경우. 자, 다음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자, 그러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를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보세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 사건, 이게 바로 세 번째 경우죠. 이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 우리가 이 부분이 바로 세 번째 경우가 되는데 있어서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자, 그러면 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했죠. 그럼 피고가 변론을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경우에서 경우 세 번째인데 자, 경우 세 번째를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인정하지 않아? 나 그거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랬을 때 피고가 말할 수 있는 태도는 어떤 거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죠. 바로 그게 아니라 부인 안 했는데요. 또는 부지 알지 못하는데요. 또는 뭐죠? 침묵.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변론할 때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니까 우리 이 두 부분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나눠볼게요. 자, 물론 여기다가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쳐도 됩니다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피고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는 그 후의 심리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침묵 봅시다. 그럼 침묵부터 내가 당시 여기 있는 판사가 원고가 제출한 이 CCTV를 보니까 당신이 자전거를 훔친 게 맞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피고가 침묵. 아닙니다. 처음에 그 말 하고 애도 침묵이에요. 왜 아니죠? 침묵에다가 쳐봅시다. 그래. 그죠? 침묵입니다. 침묵은 뭐가 됩니까? 자, 침묵의 태도를 취한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조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백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이게 첫 번째 침묵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묵의 경우 뭐라는 거죠? 바로 자백이잖아.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침묵하는. 네가 한 게 맞지? 왜 말 안 해? 빨리 말하란 말이야.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간접적 인정으로 인정하겠다, 자백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침묵이 불리할 때가 있어. 오히려 침묵 이런 침묵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침묵이 불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죠? 자, 침묵을 받아들여진다라고 돼 있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침묵은 자백입니다. 그럼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 부인을 하는 경우. 부인은 자 셈을 칠게요. 부인을 한 경우와 부지인 경우. 부지 알지 못한다. 부인 아니에요. 부지 잘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또 잘 모르겠는데. 이런 두 경우는 그죠? 답한 경우에는 원고가 증거로 인정할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한다. 자, 입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항상 반대말 조심하라 그랬죠. 바로 뭐죠?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최소한 보세요. 침묵은 뭘 의미한다고요? 자백이래요. 이거랑 그다음에 부인이나 부지나 부인과 부지는 입증해야 됩니다. 누가? 원고가. 이런 말들을 잘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말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피고의 변론 방법. 방법 몇 가지? 물론 세 가지지만 경우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죠. 그죠? 침묵은 자백을 인정하겠다. 부인이나 부진은 원고가 인정해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자, 다음.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 글은 왜 이래 맞나요? 오, 끔찍할 정도로 맞네. 길죠? 자, 봅시다. 조금 좀 줄여보자, 여러분들. 한눈에 딱 들어오게. 자, 봅시다. 아마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어렵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정과 우리가 뭐죠? 그리고 의제, 추정과 의제라고 해요. 기억 추정, 니은 의제가 있죠. 이 두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읽어봅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법정에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면 법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심증, 심사를 형성하고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하겠죠. 그러나 그러나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 증거에 쓰이는 기초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답니다.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그래 맞아 그 자료가 증거입니다 인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증명해야 되죠. 근데 그게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뭐 CCTV 같은 경우는 증명이 간단하죠. CCTV 같은 경우에는 훔쳐간 예를 들면 자전거를 훔쳐간 그 건물에 달려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달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제출했다. 또는 뭐 DNA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뭐 DNA라든가 CCTV는요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여러분들 뭔가 좀 불분명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죠? 확실치 않는 것들. 그 확실치 않는 증거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게 바로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문제점을 또 제기하는 거죠. 자,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하시라고요. 근데 사회의 치부의 특징은 빨리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걸 빨리빨리 파악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그 해결책이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정하거나 의지하기도 한다. 자, 어려운 말이 나왔죠.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에 따르는 해결책도 존재한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추정이 있어. 자, 그러면 이게 해결책이 되겠죠. 해결책 첫 번째가 추정이 있고 두 개로 쪼개지니까 여러분들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 치는 것 기본이죠. 자, 그러면 추정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의제가 있죠. 여기 보면 의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과 관계되는 모든 핵심어는 동그라미, 의제와 관계되는 모든 우리 핵심어는 또 세모를 쳐야 되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추정은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일단 진실로 가정하자. 자, 여기서 말이 참 어렵지만 가장 핵심어가 뭐죠? 그래, 일단 진실로 가정하자. 그래, 우선 일단 맞다고 하자. 일단 맞다고 하자. 그러면 이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실을 알아와야죠. 그러면 의제가 추정이 뭐라고요? 일단 가정하자. 일단 그렇다고 인정하자. 자, 개념. 왜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개념이 나오죠. 왜냐하면 증명하기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증인이 뭐 죽었거나 또는 그 증거물을 밝히기가 곤란할 때나 또는 그 증거물이 확실치 않을 때 이게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추정 또는 의제라는 방법이 있다. 추정은 일단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일단 가정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볼게요. 자,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세 줄을 읽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학생이 누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려운 말이 나면 항상 예문을 제시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거꾸로 알아라 그랬죠. 보세요. 두 사람이 바로 이 직접 예문 나오잖아요. 자 예문 나오죠. 두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자. 자 예를 들면 배가 가는데 배가 조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물속에서 그 사람의 죽음을 시체를 건졌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누가 타살인지 자살인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혹시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배를 뒤집었는데 가장을 얘를 타살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원에서는 증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일단 같은 사건이고 같은 사건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죽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정하고 판결 내려보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증거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가정하고 판결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두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이 추정이다. 추정이 예인데 자 추정은 그러면 예를 통해서 제가 일단 가정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증거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같은 배에서 같은 시간에 죽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정하자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추정은 중요한 게 있죠.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반대 사실의 관계를 입증하면은 번복될 수 있다. 자, 이런 거 이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 핵심을 보겠습니다. 뭐가 할 수 있다고요? 번복될 수 있다. 핵심은. 추정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번복될 수 있다. 누가?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입증하면. 물론 그 불이익이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피고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입증하면 번복할 수 있다. 이런 거. 딱 봐도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거. 일단 그러면 추정이란 말은 일단 진실로 가정하자. 불이익이 당한 사람이 입증하면 번복할 수 있다. 이런 단어를 찾아오라고. 이런 단어들을. 그리고 의제란.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세문을 딱 쳐놔야지. 자 그리고 의제란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본질은 같지 않아요. 아까 얘는 같은 본질이었죠. 같이 죽었으니까 같은 본질입니다. 근데 얘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그냥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자 말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거만 딱 읽고 무슨 소리야 이해하는 사람도 누가 있어? 그런 사람 없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문을 여러분들 제가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이걸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 못하죠. 저도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우리 아까 우리 이 부분도 예문을 통해서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얘가 나오잖아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를 이미 출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임산부가 길을 가다가 뭔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아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현행 법상 사람에게 법률을 줍니다.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민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효과를 처리하기 때문에 분명히 태아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야 사람이 되겠죠. 법률적으로 뭐 종교적이야 태아도 당연한 사람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호를 받거나 법을 적용하려면 법률적으로. 그런데 아직 주민등록증도 확인받지 않고 아직 뱃속에 있는 애를 어떻게 같은 사람을 취급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동일하게 효과를 처리하겠다. 자 그런 얘기가 되는구나. 막상 들어보면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네요. 오래는 아니었네요. 자 그래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들을 수 있다. 즉 법의 공익상 필요 등 때문에 사실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법 정책적으로 확정하는 것인데, 자 확정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사실관계의 존재나 부존재, 그러니까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 법을 정책적으로 확정하는 것인데,